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지식재산보험과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주관하는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오늘 약 45분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기업이 영업비밀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한 10년 동안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 영업비밀 외에도 기술 유용이나 기타 저작권 이런 컴플라이언스 업무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 제가 하는 업무랑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업비밀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밀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본 영업비밀 관리 방안, 기업에서 과연 영업비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짬을 내서 시간이 되면 영업비밀 수사의 실무, 현재 영업비밀 관련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수사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Q&A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비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영업비밀 중에 이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기술정보 중에 이제 특허는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서 제외되고요. 그거 외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모두가 영업비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정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를 출원하기 전의 기술정보, 특허 출원 전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 혹은 특허 출원해서 등록해서 보호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정보, 혹은 기업에서 특허로 출원하고 싶지 않은 기술정보, 이건 누구한테도 알려주기 싫고 특허의 존속기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싶은 기술정보다라고 할 때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걸 택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정보 외에 경영정보도 영업비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나 고객 명부, 혹은 투자 계획이나 아니면 해당 기업의 인력 수급 계획, 홍보 방법이나 시장 조사 결과 자료, 혹은 원가 자료, 이런 것들이 경영정보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비공지성입니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알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알려져 있는 것들은 영업비밀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비공지성은 동종업계를 기준으로 해서 특허나 아니면 또 이제 논문 이런 것들로 해서 퍼블리시 된 자료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논문이나 이런 것들로 뭔가를 이제 발명했을 때 시장에 알려서 좋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싶기는 하지만 논문을 발표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업의 특허팀이나 기업의 법무팀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업계에 통용되는 정보, 이런 것들도 비공지성이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물음표가 쳐져 있는데, 거래 과정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서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런 상태에서 교환하는 정보는 서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비공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바로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공지성을 상실해서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유용성인데요. 경제적 유용성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해당 자료 혹은 해당 영업비밀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내용이나 그 가치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유용성을 가지는지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어떠한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는지를
보고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실 찾기 힘들고, 대부분의 이제 정보가 해당 회사나 혹은 경쟁사로 갔을 때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 그러니까 경제적 유용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실제 사례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밀 관리성인데요. 비밀 관리성은 해당 기업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비밀로 이 사람이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비밀 관리성이라고 하고요. 해당 기업에서 그 비밀을 비밀로서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면 비밀 관리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두어야 되고, 또 어떠한 정보들이 그 회사에 있을 경우에 그 회사에 있는 정보들 중에 일부는 영업비밀이다, 일부는 일반적인 정보이다라고 구별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또 영업비밀로 분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통제하는 행위들을 또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밀로 관리해야 된다는 교육을 하거나, 파일을 유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했다, 이런 것들이 비밀로 관리했다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영업비밀의 요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례는 워낙 요 영업비밀 관련해서는 유명한 사례인데, 보시면 사실관계가 써 있습니다. B 회사는 제약업체 등이 해외에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 항공권 같은 것들 예약해주는 여행 전문 업체인데, A가 B 회사에서 한 2008년부터 6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근무하면서 이제 항공권 예약이나 현지 호텔 수배 이런 업무들을 담당했던 거죠. 그래서 A가 자기가 근무하던 당시에 자신이 업무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 되게 거창한 건 아니죠. 거창한 건 아닌데 그 파일을 USB로 옮겨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옮긴 다음에 2014년 12월 30일을 퇴사하고,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에 2015년 3월에 이 파일들의 이제 고객들 정보가 있겠죠. 그 고객들 1,400명한테 자기가 이제 새로 차렸으니까 그 참관단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업무를 맡겼으면 좋겠다고 메일을 이제 송부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쨌든 가지고 나온 건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1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이 바로 비밀관리성, 관리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B 회사가 과연 이 사람이 가지고 나왔던 저 USB에 담겨져 있던 그 파일을 관리를 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그래서 해당 판결이 적용된 지금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있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대해서 위에 첫 번째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냐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참 전에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이 판결에 적용된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합리적 노력이라고 바뀌어서 조금 더 이제 정도가 낮아지는 상태였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요 판결은 합리적 노력을 다했는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 해당 회사, 아까 말씀드린 그 B 회사가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보면 피해자 회사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합리적인 구분을 했다. 여러 가지 파일들을 구분을 해놨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법인 계정으로만 관리를 했고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큰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제 대기업들이나 하는 영업비밀 보호 관리 정책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수준이지만 어쨌든 기술적 관리를 했고, 또 이제 그 계정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고소인 혼자서 관리했다. 또 보면 피해자 회사는 직원 4명이고 소규모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 노력을 다해서 비밀로 관리했다라고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뒷부분에서 이제 다룰 텐데요. 요 가운데쯤에 물리적, 기술적 관리나 인적, 법적 관리,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요 판결에 적용됐던 법률은 합리적 관리를 했어야 되니까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기업의 규모나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의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여부 등등을 모든 걸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고, 특히 이 기업처럼 그 규모가 작고 매출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만 하더라도 합리적인 관리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죄가 선고됐고요. 비슷한 시기로 보면 되는데 2016년이고 2018년이죠. 18년에도 이제 합리적인 관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건인데 비교적 최근 판결이죠. 보시면 비밀 등급이나 비밀 보전 기간 등을 표시한 바도 없고 비밀 관리를 위한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관리 규정을 둔 바도 없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개인 노트북이나 USB, 외장하드 등을 통제하지도 않았다. 보안 솔루션을 설치 운영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거는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앞에 사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판단도 하지 않으면서 관리를 했다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대기업이 문제된 사건이었고, 대기업에서는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한 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 해야 되고, 규모가 작은 기업은 그 정도 합리적인 노력에 해당하는 정도로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기준을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2019년 7월 9일에 이제 개정 부정경쟁법조법이 다시 시행이 돼서 지금은 이제 신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신법은 다시 어떻게 고쳤냐면 그 단순히 합리적 노력, 상당한 노력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비밀로 관리만 하면 영업비밀로 보겠다. 그래서 비밀 관리성의 정도를 더 낮춘 것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도 이제 판결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면 그 비밀로 관리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가 되겠지만 개정법의 영향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규모, 그러니까 규모에 맞춰서 어느 정도 관리만 하면 비밀 관리성은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에 맞춰서 관리를 하면 관리성은 인정해주고, 그것 때문에 영업비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게 하겠다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 관리의 필요성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영업비밀 유출되면 이러한 피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사한 제품이 나오니까 시장 독점력이 상실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도 하락하고 관리를 안 하는구나라고 해서 신용도도 실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갖고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법률 대응도 해야 되고, 법률 대응하면 비용도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이 피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피해는 사실 이겁니다. 더 이상 유출되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영업비밀 유출 시의 가장 큰 피해입니다.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는 보시면 이제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건데요. 우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직원이나 아니면 제3자가 우리 기업에 있는 영업비밀 정보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것을 침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3자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A사랑 우리 회사가 공동 연구 개발을 한다. 그래서 기술 자료를 A사가 우리 회사한테 제공했을 때 우리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이걸 제3자한테 준다거나 우리 회사에 관련 없는 직원한테 줘서 그 직원이 유출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유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이제 디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잘 아는 경력 직원들을 경쟁사나 아니면 잠재적 경쟁사에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경력 직원이 뭔가 기존에 자기가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파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회사 서버에 올린다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보낸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또 그거에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해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함께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해 리스크가 증대됐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비밀
비밀 관리성의 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침해 행위의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반환하라고 요청했는데 반환하지 않는다던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의율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2019년 7월 9일 시행된 법률부터는 그러한 침해 행위가 추가돼서 그런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법정형이 10년에서 15년, 그다음에 벌금도 상향됐고, 그 다음에 민사 책임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영업비밀 침해에도 도입돼서 그 3배까지, 뭐 3배, 꼭 3배야 되는 건 아니지만 3배까지 고의로 영업비밀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침해 리스크가 증대됐기 때문에 우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례로 알아본 영업비밀 관리 방안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직원이 우리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왔거나 어쨌든 경쟁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할 걸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직금지 약정입니다. 보통 이제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딴 경쟁회사로 가서 2년 동안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런 전직금지 약정이 있을 때는 그걸 기초로 해서 전직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거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 영업비밀 침해한 것을 이유로 해서 부경법상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관련해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목을 아름다운 가처분 결정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피해 회사 입장입니다. 피해 회사 입장. 그러니까 영업비밀을 누군가 가져나가서 이제 채권자가 여기 나오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같은 걸 신청을 한 거죠.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정말 신청한 대로 그대로 나온 판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문인데요. 가처분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결정문이 나온다는 거를 한번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항을 보시면 채무자는 2019년 8월 15일까지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각 회사, 그러니까 경쟁회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별지 1에 각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계열사에 고용돼서 근무하거나 자문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회사가 수행하는 OLED 연구 개발 업무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전직금지 의무를 부과한 거죠. 거기서 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보면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 1일당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하루 일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걸 실무상 간접강제라고 하는데, 지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킨 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나머지 시점 기약한다라고 했고, 네 번째는 소송비용도 채무자가 전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청한 거의 그대로가 인용된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을 제대로 체결해 놨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사건 내용 보시면 전직금지 약정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무효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 유효성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고 대법원이 설치한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부터 보시면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그다음에 대가 제공 유무나 퇴직 경위, 기타 사정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함정을 조절하거나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이 있고, 이것들이 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배치되는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 판단을 해서 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OLED 개발 업무에 종사했는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채무자는 처음에는 이제 방폭 관련 업체, 해양 플란트 쪽 업무 전향을 이유로 퇴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회사는 나중에 그냥
폐업해버렸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채권자에게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와 같고,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직금지 약정금 명목으로 7,500만 원 상당, 그러니까 채무자 1년 연봉을 줬다. 이걸 줄 테니까 전직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알아봤더니 채무자는 중국에 외국인 근무허가증을 발급받아서 그 무렵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의 어느 업체에 사실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쓴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퇴직할 때 따로 쓴 겁니다. 따로 쓴 거고, 보시면 1항은 이제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2항도 마찬가지로 유출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고, 4항을 보시면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별지이, 별첨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7,500만 원 수령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임을 지겠다 되어 있어서 법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여기는 이제 채무자죠. 채무자가 해당 기판 양상 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었고, 2번을 보시면 피해자 회사가 갑에게 전직금지 약정금 명목으로 1년 연봉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퇴직을 강요하는 등의 책임이 없고, 그다음에 서약서에 정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이 갑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년 그대로 인정돼야 되고, 간접 강제로서 1일당 1,000만 원도 그대로 인정돼야 된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시면 이제 평상시에 기업에서 영업비밀 관리로 챙겨둬야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직금지 약정 체결입니다. 전직금지 약정 체결은 입사할 때 체결할 수도 있고, 퇴사 시에 특정한 지역이나 기간, 범위를 특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전직금지 약정의 기간을 법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긴 하지만 짧게 인정하는 경향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지역 혹은 경쟁사의 범위, 아니면은 사용할 수 있는 영업비밀의 범위, 이런 것들을 다 특정해서 하는 것이 더 기간을 늘려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임직원이나 부서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년을 부과한다,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이제 합리적이라고 인정받기 어렵고, 그래서 연구소나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좀 길게 해서 3년 정도를 하고,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1년 정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둬서 고려하면 법원에서도 합리성을 인정받는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관할 합의 조항을 정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피신청인, 그러니까 가지고 나간 사람 혹은 전직한 사람의 주소지로 되게 되어 있는데, 혹은 이제 경업이 이루어지는 경쟁사의 회사 주소로 되게 되어 있는데, 관할 합의 조항이 만약에 있으면 이제 우리 회사의 주소지로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아직까지 판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관할 합의 조항을 넣어놓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직금지 약정, 아까 보시면 이제 전직금지 약정에 대해서 대가를 줬다라고 하는데, 대가와 그거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약금 조항을 넣을 때도 그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나 이런 중요한 분들은 좀 더 많이 하고, 아니면 일반 직원들은 좀 적게 하고, 그래서 위약금 중에 일부를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손해액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처분이 아니라 일반 본안 소송으로 갔을 때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미리 정해놓는 것도, 차등을 둬서 정해놓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더 이제 너무 구체적이긴 한데, 보시면 영업비밀을 위한 경업금지라는 취지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판결들을 보면 이제 대가 보상이 전혀 없는 경업금지 약정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로만 한정해야 되는데,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보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조건적인 전직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래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경업금지라는 내용을 쓰면 경업금지의 범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막기 위해서는 전직금지 약정을 쓸 때 이런 표현들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단독 사건이고 형사 사건인데요. 영업비밀은 이제 형사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형사 사건이 된 다음에 가처분이나 민사 본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영업비밀에 대해서 경제적 유용성 판단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판결문 자체인데, 보시면 뭐 설비 구축에 약 166억 원을 지출하는 등 뭐 제조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했다. 경제적 유용성을 입증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비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판단하는 걸 보면 판결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피해회사는 뭐 보안 사기로 제정했고, 직원들로부터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뭐 퇴직자들로부터도 정보 보호 서약서를 받았고, 연구소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갖추었고, 뭐 이런 것들 되어 있죠. 노트북 불출 내장을 작성해서 엄격하게 관리 보호했다. 그래서 비밀 관리성을 인정받은 거죠. 이렇게 설시한다는 것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주장하려면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비밀 침해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영업비밀 부정취득이 인정된 사례고요. 보시면은 넘어가서 뭐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비밀 혹은 영업용 중요하다는 서류들을 반출함으로써 피해 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뭐 징역 6월, 뭐 4월에 처한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비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되 집행유예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주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행위 유형이 보시면 1항의 1의 가 밑에 나목, 다목입니다. 그래서 나목 보시면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그러니까 보시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그 파일을 자신이 개인 메일로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개인 메일로 보냈다. 뭐 그런 행위가 되겠죠. 아니면 제3자가 갖고 있는 서버로 보낸다던가. 다목을 보시면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다. 그러니까 공동개발 계약을 해가지고 공동개발하고 있어 뭐 상대방 회사의 자료를 받았는데 상대방 회사가 이제 끝났으니까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갖고만 있어도 그때는 영업비밀 침해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 행위들이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상 감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부경법상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요 나목, 다목이 들어오면서 요거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것을 받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1항의 위에 보면 15년의 징역, 15억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이 있죠. 보시면 그런 것들도 다 증액된 겁니다. 이번에 개정법 작년 7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법부터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이제 또 챙겨둘 수 있는 사항도 있죠. 아까 이제 법원에 설시할 때 판결문에 보면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 관련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을 아예 없다면 제정해 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으면 개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개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제 가서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러 가서 보면 정말 예전 규정들 10년, 20년 전에 규정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현행이랑 전혀 맞지 않는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개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최근의 판결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밀유지 서약서는 대부분의 지금 회사들이 입사 시에는 받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뭐 그 시스템상 체크하게 함으로써 이제 받는 경우가 있고, 퇴사 시에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세 가지를 다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 그다음에 파일 접근 권한 통제는 이제 일부 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설정해 놓고 패스워드를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알게 하거나, 이런 것도 나중에 영업비밀 관리했다는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뭐 주입식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교육했다는 것을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석대장을 마련해 놓는다든지, 사진을 뭐 찍어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자료 등을 남겨 놓는다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을
오늘 교육을 했다는 것들을 이제 남겨놓으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료로, 그러니까 소송이나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어디까지가 된다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니터링 어느 정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모니터링을 할 뭐 사정이 안 되거나 뭐 예산상의 이슈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고지하는 것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CCTV가 있는 것보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냥 알려주는 것만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법원에서 좀 이렇게 보시면 사건 번호가 지금 중앙 2016 고단이고 중앙 2018 고압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선고된 판결들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법원에서 영업비밀 보호, 비밀 관리를 했다는 거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저장 장치 통제를 얼마나 했는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 부분 보시면 첫 번째,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이 외장형 저장 장치 내 파일 사용행위에 관해서 달리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 회사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단했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건 피고인 회사도 벌금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뒤에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또 빨간색으로 보시면 아랫부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외장 하드디스크를 피고인 회사 업무용 PC에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료를 보관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단순히 PC 교체를 명하였을 뿐 징계 처분 등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피고인 회사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죠. 여기서도. 그래서 회사가 또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비밀 등급 분류를 하라는 이제 얘기를 센터에서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고, 뭐 이제 공개된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니까 뭐 일반으로 그냥 분류하시면 되고,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중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역시 일반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대외비, 그다음에 극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회사나 아니면 또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다 차등을 둬가지고 거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걸 또 다 극비로 해버리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비밀 등급 분류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이것도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분류했다라는 것도 영업비밀 관리 행위를 했다는 거에 하나의 이유로 설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보시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출하거나 사용 취득한 피해 회사의 자료는 아래의 분류 기준에 의할 때 피해 회사의 기밀 내지 대외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인이 아니고 기밀은 대외비에 해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정보감사 동의서라는 건데요. 좀 오래된 판결이라지만 아직도 인용되고 있는 판결이 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이제 뭔가 이제 그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말하는 것처럼 그 포렌식 하거나 아니면 메신저나 이메일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한 겁니다. 회사에서 동의를 안 받고 확인한 거죠. 여기서 이제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를 안 받고 확인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에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했고, 피해 회사가 입사 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뭐 개인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는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거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했다. 저희가 실제 업무하는 걸 보면 키워드 검색만 하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검색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할 때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보감사 동의서, 특히 이제 세 번째 오른쪽에 사망을 보시면 업무용 컴퓨터나 전자식 저장 매체 혹은 기타 업무 관련 물품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해서도 수집 이용 제공, 문제가 됐을 때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두면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고요. 뭐 요거는 이제 그 퇴사할 때 뭐
아니 이건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 같은데 경력 직원 채용할 때 이런 순서를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진구받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대로 진행하면서 걸릴 수 있는 것들, 리스크들을 많이 강경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19조에 있는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행위한 사람 외에 회사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법인은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단서 규정이 있는데요. 단서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면 법인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판결문 보시면 뭐 USB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설시들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면 법인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인이 처벌받지 않게 되면 회사는 책임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사 책임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관리 방안들을 실행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영업비밀 수사 실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4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수사기관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비밀 침해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수사기관은 어디로 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을 생각할 수 있고 검찰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영업비밀 수사를 하는 데는 비용적으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기술 보호수사대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검찰에서도 중점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수사를 주로 하시는 검사님들이 계신 청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특허청 같은 경우에도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이 있어서 특허청에서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그러니까 사용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할이나 아니면 이제 그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봐서 가장 적절한 곳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시 유의점은 보시면,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게 압수수색 영장인데요. 영장을 보시면, 그 손으로 쓴 글씨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보관 관리되고 있는 본건 관련 회계 서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렇게 손으로 쓴 거는 보면 그 판사님들이 쓰신 겁니다. 판사님들이 저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저렇게 써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저렇게 기재하셔가지고 영장 할 수 있는 압수수색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시는 거죠. 그래서 본건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자동차도 보통 압수수색을 하는데 운행 여부는 피해자가 확인한 자동차가 피해자가 확인한 자동차에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압수수색 범위를 줄여드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 압수수색에 들어왔을 때 압수나 수색의 대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압수해가는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유의하시면 되고 압수수색의 원칙과 예외는 두 번째 보시면 원칙으로 이제 전자정보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포렌식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서는 전자정보가 가장 이제 압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시면 글씨가 좀 작긴 한데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해서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가지고 나온 저장 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저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해당하는 정보만을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해서 추린 다음에 출력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가져온 USB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담아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그 하드 드라이브 자체를 전체를 이미징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보면 전자 파일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해서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보시면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삭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삭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서 저것을 사유로 들어서 다 그냥 복사해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지금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상대방한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라도 영업비밀 침해 이슈가 제기된 경우에는 임의로 전자정보, 문제가 된 정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삭제해버리면, 삭제된 거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포렌식 하면. 그래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유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녁매체 원본 자체를 반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저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포렌식은, 마지막으로 포렌식인데요. 포렌식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런 툴들을 이제 각 수사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상기대 같은 경우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고, 특허청이나 아니면 검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고, 뭐 공정이나 이런 데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대응해서 저 보시면 이제 메일이 어떻게 갔는지, 첨부 파일이 어떻게 갔는지, 수신인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뭐 저희 사무실에도 저런 툴들이 있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나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포렌식이 저렇게 진행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Q&A 세션이 있었는데요. Q&A 세션은 미리 저희가 전달받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0인 이하의 사업장,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소기업이죠.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 어떠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야 되냐라고 질의하신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비밀관리성 관련해서 뭐 직원이 5명, 4명, 5명인 경우에도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보안이나 아니면 영업비밀 보호에 많은 것들을 사실 투자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많은 자원들을 배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가급적 먼저 선제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선은 회사 내부에 있는 파일들 중에 영업비밀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파일들을 내부적으로 좀 추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추려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회사 일부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암호를 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일부 서버에 올려놓고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1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뭐 징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놔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해놓게 되면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문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 규정을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어서 진행하시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뭐 잠깐 언급드렸듯이 모니터링은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한다는 식으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메일을 보낼 때 회사 내부에 있는 자료, 회사 서버나 아니면 개인 PC에 있는 자료를 외부로 보냈을 때 뭐 그 메일을 보내면 이 메일을 보낸다는 사실, 아니면 보내는 파일 자체가 로그가 다 남는다 라는 것 자체만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약간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거에 더해서 뭐 선제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정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시다면 이제 뭐 전직금지 약정이나 아니면 회사 내부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정비해 놓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정도로 진행하시면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이거는 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딱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들이 있다는 것들을, 요건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에 맞춰서 이 정도는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는 그 외부 저장 장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 요소로 찍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회사의 USB 자체를 차단하거나 USB를 차단하지 않더라도 뭐 최소한 보안 USB 같은 것들을 몇 개 구입해서 쓰시도록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비밀관리성 인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려서 좀 빨리 진행한 것 같은데요. 강의 여기서 마치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